네, 여야가 이번 주 국정감사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주 국감을 통해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의 후폭풍이 매섭습니다.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이유 무엇일까요?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첫 질문은 역시 한 줄 평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국감 재미없었다는 평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매번마다 내주셔가지고요. 저는 김 빠진 맥주 마시고 갈지자로 취해서 흔들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듣고 싶네요. 국감 아니 그 우리 여름 아주 굉장히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탁 마시면 좋죠. 막 청량감도 느껴지고 참 좋잖아요. 예. 근데 국감도 사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청량감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국감 앞두고 심재철 의원이 그 모든 걸 다 갖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샴페인처럼 먼저 김을 다 빼버려가지고 사실 국감 때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좀 사라진 측면도 있고요. 예. 그 논란 때문에 사실 국감이 조명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이 좀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국감이라 그러면은 좀 송곳질이도 좀 하고 예. 좀 쩔쩔매게 만드는 장관이나 뭐 다른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 여당물이 안 빠졌는지 전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실 좀 기대를 안 했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은 게요. 기대를 안 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여당 측에서 결국에는 국감을 앞두고 보여준 자세라는 것은 심재철 의원에 대한 서로 공방전이 우선 김을 뺀 것도 있겠지만 둘째로는 장관들을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부처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초기의 혼란기를 인정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 최근에 보면요.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근데 일자리 문제의 최전선에 있어야 될 산업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 교체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지탄받았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네. 교육부 장관을 사전적 교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논란이 될 부처들의 장관을 교체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그럼 새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장관들한테 작년에 당신 이랬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최대 히트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립유치원 문제도 네. 따지고 보면 교육부 소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한 게 야당의 지점인 게 맞고요. 특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외교 안보나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외통위가 원래 대선 주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실 인격 수양하는 곳이라는 그런 농담을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곳처럼 비춰졌는데 이번에 또 김무성 의원과 송영길 의원 간의 어떤 설정 같은 것들이 보도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뭐가 터지긴 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관 뭐 지금 교체한 부분은요. 네. 교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체한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교체한 것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번에 국감이 여당이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맥 빠질 수밖에 없는.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입시 대혼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어떤 새로운 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유은혜 장관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유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곳질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남은 기간 동안 그 송곳 찌르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어디 있을까? 글쎄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회의원실마다 나름의 뭔가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은 좀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비장의 무기를 꺼내놓을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국감 시작하면은요, 다 아시겠지만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실에서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처음에 먼저 주목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언론에 기자들한테 기선 제압해야죠. 자료를 또 몰래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빵빵 누가 터트리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쯤 돼가지고 나오는 거 별로 없으면은 올해 국감은 좀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최대 히트작인 사립유치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 비리 유치원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대단하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율을 그 국공립과 사립을 5대5 가까이 맞추겠다는 것이 사실 공약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없애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물론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이것이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상 여권 측에서 이제 사립 유치원에 대해 가지고 감축의 칼을 빼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론을 등에 입고 예. 업고 굉장히 강한 어떤 행정 조치들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서 이제 이 취재 관련하시는 분들 뭐 기자 외에 그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터질 게 터졌다. 이건 원래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 정도로 사립유치원 측의 영향력이 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준석 최고위원이 훨씬 더 잘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뭘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영향력이 세다고 하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거든요. 예. 뭐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국회 토론하려고 그럴 때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예. 토론회가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 사립 유치원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폭로를 할 수 없는 현실은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지만 또 원장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원장의 길런에 배출하는 아이들이 또 다시 또 커가지고 그 동네에 살기도 하고 그 학부모들이 계속 누적돼서 10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을 통해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역의 어떤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사립 유치원의 비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키울 때 저도 폭로를 하기도 했었고 저도 네. 원장하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모든 학부모가 같이 다 동조해요. 처음에는. 동조해서 문제가 있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보니까 저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아마 저랑 제가 얘기하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가 이번에 그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립 유치원의 실태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유치원 관련 일을 네. 처리해봐서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립 중고등학교 이런 곳에 보면 학교 법인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인이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가 설립자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분이 개인이 그 이사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라는 것이 또 상속이나 아니면 또 그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 특수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게 유치원 건물을 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임대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업권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설립자라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원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유치원이 이렇게 이전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치원을 영업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에 설립자가 갖고 있었던 교육 이념이나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좀 다른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법적으로 좀 미비된 부분이 있다. 프랜차이즈처럼 뭐 1호점, 2호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프랜차이즈보다도 이제 이전을 해줄 때 예를 들어 내 아들에게나 이렇게 상속해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건 학교 법인과 같은 어떤 그 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한 50대, 60대 때 유치원을 사립 유치원 설립하신 분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90대 이렇게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치원이 굉장히 법적 지위가 모호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립 유치원 한 30, 40년 동안 겪지 않았던 문제다가 최근에 그 연로한 설립자들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불거지는 문제들인데 이게 대통령 영도 들어가 있고 법률도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뭐 사립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할 능력이 없는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전환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영형 사립 유치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뭐 개방 이사도 들여오고 해서 보완책도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적절한 대안이 나와서 지금 연착륙할 수 있느냐가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 교육이랑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정성이 중요한 것인데 안정적으로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느냐가 아마 주요 과제가 될 겁니다. 제가 경험칙상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째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서로 소관 부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그렇죠.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돼 복지부로 돼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서로 간에 지금 단일하게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교육시키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처가 다른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혼란도 있고 또 학부모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도 해결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복지부 관할로 돼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육부 산하로 돼 있지만 검증을 받지 않는 기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부 보조금이 그 보조금도 아니죠. 이건 지원금이죠. 예. 지원금이 2조 가량이 들어가는데 현행 법령상으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예. 있거든요. 지원금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장이 횡령을 해도 횡령죄로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상 학부모 부담금 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 말고 학부모가 또 유치원에 내는 돈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것도 돈 가져가도 횡령죄 처벌도 못하는 따로 상황입니다. 회계장부로 들여볼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6천 곳 정도, 6천 건 정도가 이제 그 적발이 되고 한 260억 정도 예. 뭐 부정 사용한 금액이 드러났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교육부 감사를 일부 수용한 유치원 그리고 그 교육부 지원청이나 이런 데별로 전부 다 감사 기준도 다른 상황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비리의 정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파격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했듯이 세세한 법의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아까 회계나 이런 문제 존재하는데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유치원의 1년, 유치원 중에 1년을 이제 의무 교육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좀 생길 수 있다 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금 의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례로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 세계 제일 먼저 의무 교육했거든요, 유치원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라는 것도 명확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감사가 쉬운 형태로 전환되고 저는 의무 교육화도 생각해볼 만하다 봅니다, 이제는. 네, 어쨌든 유은혜 장관이 굉장히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잖아요. 네, 간단치 않습니다. 네, 처음 시험 때인데 좀 잘 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촛불도 당김에 빼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못 빼면 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제 선거도 없는 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법안을 아예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겨냥하는 그 여론 의식하에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무조정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초에 검토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한 유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못하다가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최고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결국은 이 누가 이걸 터뜨리느냐, 네. 누가 이걸 만져가지고 이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총대를 다느냐. 누가 매느냐 네.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뭔가 성과를 내도 이번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직접 선거판에서 어쨌든 사립 유치원의 입김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신 분으로서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많은 학부모, 부모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립 유치원 측의 눈치를 보는 지역구 의원들이 생길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유치원이라는 곳은 특수한 것이 저희 상계동 주공업発단지만 해도 만들 네. 때 가운데 연금 매점하고 유치원 하나씩 넣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단지를 한 유치원이 2, 30년 동안 관리했다는 것은 그 졸업생들에 대한 인적 정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확실하고. 선거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용진 의원 같은 칼을 빼들었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요즘은 여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될 지점은 강하게 치고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대 통합 기싸움이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자꾸 보수대 통합 얘기하면서 네. 뭐 손학규 대표도 만날 거고 뭐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나겠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주체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인데 예.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언급을 자꾸 하면서 분위기 흔들어 놓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이 말을 한 인사가 첫 인사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아닙니다. 예. 여러 인사들이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이루는 과정 중에 보면 수많은 이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도저히 뭐 성립하지 않은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 출신의 이제 그 바른미래당 내 인사들 같은 예. 경우에는
친박 인적 청산이 되면은 그때 고려해볼 수 있다 돌아가겠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이 대통합하자는 거는 친박이고 비박이고 뭐고 다 가리지 않고 우선은 모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중진 의원들 만나기로 했다. 뭐 몇 명들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들 개인에게 지금 해보기를 보면은 전혀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여러 사람 만나겠다. 하면 서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심리적 전술의 일환이지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오늘 그러니까 최고위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예. 손 대표님이 이제 손학규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뭐 갈 사람 가라. 대응을 하시죠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우선 그 손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건 중도 개혁 진영 보수 대통합론 이런 거거든요 제 예. 생각에는. 근데 이것과 자유한국당이 우선 보수자 붙은 사람 다 모여라 이 이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논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조강특위라는 조직이 이제 자유한국당도 나왔을 때 결국은 아는 겁니다. 조강특위 위원으로 인사로 영입됐지만은 조강특위만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 가능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예. 본인들도 자신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과거에 홍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의 원외당협위원장들 3분의 1을 갈았어요. 예. 30% 갈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현역 의원도 아니고 우리 동네 원외위원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누가 감흥을 모르죠, 느끼겠습니까? 잘. 예. 예, 현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효과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자꾸 이제 외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본연의 목표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보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때도 그렇고 내부 갈등이 계속 보이잖아요. 이 부분도 계속 뭔가 제안을 하게 되고 해체 모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은 계속 가는 거죠.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 갈 사람도 있다. 뭐 아니면 또 다른 당을 또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요. 그럼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풀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총선을 남겨두고 총선 직전에 어떤 형태로 또 헤쳐모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충격, 지금 받은 충격만으로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고 외부에서 아무리 인사를 수혈한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저기에 있으면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깨고 싶다, 명분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을 끌어들이더라도 끌어가면서 보수 대통합을 했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싶어 할 거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태양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보수에서? 그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심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태양이 둘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치 지형을 만들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난 2년 동안요 바른정당 창당한 뒤로부터 이제 네.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 33명의 의원이 있었다가 이제 13명이 소위 말하는 쫄보 탈당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면서 그때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20명 된 다음에 11명 나간다 그럴 때 그때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쯤 와서는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제 한 평지풍파를 3-4번 겪어보니까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심리적 동요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말 한마디에서 일어나는 동요라는 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2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 때 그 2차 탈당 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당에서 받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받는 대접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렇게 좋은 대접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에 있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엔 헤게모니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진정성 있게 새 판을 짜려는 노력이 누구에게서 보이느냐. 뭐 그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위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네. 솔직한 심정으로 네. 지금 조강특위가 나와서 자꾸 이렇게 보수 대통합 얘기하면서 네. 바른미래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네. 이 상황을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 바른미래당에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라고. 이제 좀 그만해달라.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는 예,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야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논란의 중심에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뭐 강효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를 뭐 자유한국당에서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고 예. 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뭐 안 됐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사안을 가지고 사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의혹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확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감 증인으로 불러놓으면은 이재명 지사 경기도 국감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점 어디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정치 공세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언론 보도나 아니면은 정치권이나 그 다른 데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김부선 씨의 얘기가 물론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여성의 얘기고 또 그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에 나름의 어떤 합리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나 이 의혹을 어느 한쪽으로 막 밀고 가면서 의혹을 폭로하는 수준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 문제를 좀 봐줬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너무 막 의혹을 부풀리거나 공세 위주로 전환을 뭐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점 하나가 대한민국을 막 흔들게 되고요. 이번에 또 점 문제가 또 얘기가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럼 내가 신청 검증 보여주겠다. 받겠다. 예. 이렇게 하고 얘기하니까 강윤석 변호사가 또 그러잖아요. 레이저. 그것 말고 또 비밀스러운 게 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성 언론이라는 곳들은 이제 보통 이 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절제되는 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이 뭐 신체에 관한 논란도 그렇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 욕설, 뭐 예. 형수 욕설 이런 게 나올 때도 그렇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SNS나 이런 걸 통해 먼저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넘쳐나는 물을 막을 수 없게 했을 때는 이제 기성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김부선 씨를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게 이슈화 된 이상 여기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부선 씨를 국감에 부른다는 것이 또 아주 말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저는 지금 신상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진실 규명을 꼭 해야 되는 사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선거를 이재명 지사가 치르게 되면서 여러 사건이 여기 병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김부선 씨 건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뭐 평행 형과의 문제도 얘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세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해서 합리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은 경기도정이라는 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 전부 다 가십선 사건을 묻혀버리면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뭐 그 신체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인이 검증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이사 측도 최대한 빨리 이 논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럼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도 지금 경찰이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신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수사를 해나가는 상황인데요. 예. 본인은 그 동안에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 답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은 김부선 씨를 불러놓고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증인석에 앉혀놓고 이재명 지사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재명 지사한테 다 물어봐야 예상하는 되겠냐는 질문들이 거예요. 있는 거죠. 예. 김부선 씨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국감장에 불러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신체 검증 받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섣불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윤석 변호사 점이 뭐 우리 몸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하면 경찰이 신체 검증 하겠다고 김부선 씨가 의혹 제기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하겠다고 하면 그때 검증에 응하면 되는데 나 떳떳하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말려 들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 프레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경기 도정을 위해서라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취임식에서 정치는 제 인생에 다시는 네.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재개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노무현 재단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그 재단의 위상으로 봤을 때 정치 사관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이 물론 예전에는 정치권에 활동하셨지만 다 잘 되셨어요 보면은 가장 필두로 이제 이해찬 총리나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치 안 한다고 하다가 어쨌든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다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유시민 작가의 본심은 전 믿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표명하는 건 지금 시점에
2018년 시점이 맞는 얘기일 테지만요. 나중에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가장 그러면 지금 정권에서 호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유시민 작가일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친노 세력이 이제 그 장관들 총리를 임명했던 걸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요. 처음에는 보수층에 대한 안심을 위해 가지고 고건 총리라는 굉장히 이제 좀 중도적 색채가 강한 분을 이제 총리로 1년 반 정도 이제 임명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찬, 한명숙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집권 후반부로 가가지고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대통령 가장 코드가 맞는 인사 그러면 거기 어디겠느냐 노무현 재단을 통해 가지고 동지 의식과 더불어가 철학적 공유가 되는 집단일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어떤 직위인지 못 박지 않겠지만은 분명히 국면 전환용 카드로서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작가 본심과는 관심 없이 계속 러브콜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진심과 향후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거라고 말 못하시죠? 아, 그렇죠. 안 할 거라고 말 못하시죠?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할 수도 뭐 있다는 정치인이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말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제가 유시민 작가의 어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뭐 충분히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저는 장관 잘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유시민이 잘 연상이 안 돼요, 이미.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유시민 작가를 특히 아끼시는 분들은 예. 정치권에 다시 들어가기 만류하는 원하지 않은 분들이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과 애정을 받았던 것은 예. 일종의 정치 논객으로서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주장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유 작가의 그동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